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명의 남자로 인해 인생에 큰 굴곡을 겪은 40대 여성입니다. 사람은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삶이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그 말 정말 맞더라고요. 제 곁에 머물렀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황당한 짓을 벌였고 저는 그 여파를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절망했고 때로는 분노했고 어떤 순간은 주저앉고 싶을 만큼 괴로웠죠. 하지만 나쁜 기억 속에서도 이상하게 배움이 남더라고요. 좋든 나쁘든 결국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라고 상처를 통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훈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그러자 제 삶을 조금씩 더 나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황당한 일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을 해왔는지 들려드릴게요. 누군가에겐 경고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집은 재혼가정이에요. 아빠는 이전에 한 차례 결혼을 하셨고 그 결혼에서 아들을 하나 두셨어요. 그게 저희 오빠예요. 그런데 전처와는 사별한 뒤 저희 엄마와 재혼하셨고요. 저를 낳았습니다. 엄마는 첫 결혼이었는데요. 사실 엄마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대요. 당시 아빠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계셨었는데요. 두 분은 10살 차이가 났지만 아빠가 워낙 다정한 분이라 그거 믿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큰 갈등 없이 평온하게 이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두 분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고 저희 4식구는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비극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처음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서야 아빠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가 떠난 뒤 회사도 순식간에 무너졌고 빚잔치 끝에 남은 건 거의 없었고요. 저희는 원래 서울에 살았지만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3식구가 함께 살 집을 얻기엔 부족했나 봐요. 미안한데 우리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집도 서울에선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나고 자라온 여수에 가서 살까 하는데 어때? 정말?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한 거야? 여수 가면 우리 셋 살만한 집이 있어? 나는 엄마가 가자고 하면 어디든 괜찮아. 그래서 저희는 엄마의 고향인 여수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아니, 저희 집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던 것 같아요. 집에 쌀이 넉넉하게 있던 적은 없고 대부분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요. 밥이 있으면 간장 비빔밥이 전부였죠. 가끔 계란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게 저희에겐 진수성찬이었어요. 그렇게 가난 속에서 자랐고 대학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아예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해 졸업하면 취업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요. 자격증을 여러 개 따며 실무 능력을 키웠어요. 나름 모범생이었던 덕분에 담임선생님이 대기업 고졸 공채에 저를 추천해 주셨고 운 좋게 합격하면서 저는 혼자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당시만 해도 대졸자들과 고졸자 사이에 은근한 차별이 있었거든요.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말투나 분위기에서 미묘하게 느껴지는 선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불편해졌고
그래서 저는 5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 편견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조금 규모는 작지만 유망한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시받지 않으며 일했고 일도 사람들도 꽤 잘 맞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제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제 회사가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있었는데 워낙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거기서 중학생 때 처음 좋아했던 오빠를 마주친 거예요. 저보다 3살 많았고 그때도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봐도 여전히 멋졌어요. 심장이 괜히 뛰더라고요. 근처 중소기업에서 영업 담당으로 일한다 했는데요. 알고 보니 회사도 바로 옆 건물이더라고요. 번호를 주고받았고 그때부터 수차례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엔 가볍게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연애가 시작됐어요. 제가 회사 근처에 혼자 살다 보니 남자친구는 종종 제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어요. 영업일을 하다 보니 외모나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명품 벨트나 지갑 같은 걸 여러 개 사더라고요. 그러고는 카드값이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대신 갚아주기도 했고요. 자기야, 내가 다음날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내가 여자한테 돈 꾸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모양 빠진다. 괜찮아. 가끔씩 모자르는 달이 있더라고. 급한 돈 아니니까 천천히 갚아도 돼. 갚을 때도 있었지만 안 갚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땐 남자친구를 사랑했으니까 개의치 않았는데요. 그렇게 1년쯤 만났을 무렵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처럼 돈을 뜯으며 만난 여자가 몇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양다리, 세다리, 아니 정말 어장이더라고요. 전 진심이었는데 절 이용한 거잖아요. 그 배신감에 충격이 컸어요. 돈도 돈이지만 마음도 몸도 너덜너덜해져서 한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어요. 때마침 친오빠가 전화가 와서 힘든 상황을 털어놨더니 화가 난 오빠가 그 인간을 찾아가 주먹을 날렸어요. 그런데요, 그 인간이 저희 오빠 신고했고요. 오빠가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참담하고 수치스러웠던 시간이에요. 그렇게 더럽고 참담한 이별을 겪고 나서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라는 걸 뼈저리 깨달았어요. 그 후론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죠. 회사 일에 충실하면서 틈틈이 자격증도 더 따고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지방에 혼자 계신 엄마께 용돈도 드려야 하고 제 생활도 빠듯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진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결국 답은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란 생각에 다다랐고 저는 주식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한 뒤에 아주 소극적으로 투자에 들어갔죠. 다행히도 몇 년간 조금씩 수익을 쌓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결국 아파트까지 장만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후론 정말 부동산 공부에 관심이 생겼어요. 시세와 지역, 개발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조건 좋은 곳을 찾아 이사하게 됐고 마침 부동산 시장 흐름도 좋아서 집값이 꽤 많이 올랐어요.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가격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집을 매도하고 이후 시세가 내려갔을 때 다시 매입하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어요. 그때쯤엔 여수에 사는 엄마 집도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드렸고 오빠 차도 바꿔줬어요.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네. 정말 고마워. 너 쓸 돈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네. 엄마는 해준 게 없는데. 나도 내 로망이었던 차를 타게 돼서 좋은데
동생한테 빌붙는 것 같아서 모양이 빠지네. 엄마는 나 한평생 키워줬고 오빠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일부는 대출을 끼고 서울에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매입해 월세를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불로소득이라는 걸 얻게 되었고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차 자산이 늘어나면서 저도 좋은 차를 몰게 됐고 외형적으로도 누가 봐도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살게 되었어요. 이건 절대 회사 연봉만으론 이룰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정말 사람은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회사 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었고 어느 순간부턴 출근이 취미처럼 느껴졌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됐고 사람을 보는 눈도 훨씬 넓어졌어요. 그 무렵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고향 친구가 제가 너무 일만 하며 사는 게 안쓰럽다며 소개팅을 주선해 준 거예요. 상대는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게임이 좋아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끝내 입사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한우물만 파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자한테 크게 대인 상태라 누굴 만나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이전 남자친구는 바람도 피우고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았던 사람이어서 이번 사람은 그런 징후가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끊어내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를 위해 아낌없이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선물도 자주 사주고 제가 뭘 좋아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제 주변까지 챙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오빠는 물론 제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면 어느새 와서 계산도 해놓고 친구들 한 명 한 명 집까지 데려다 주고요. 자기야, 너무 고마워. 애들이 밥도 너무 잘 먹었다고 하고 집까지 데려다 줘서 너무 고맙대. 뭘? 다음엔 같이 보자. 내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한번 대접한다고 해. 나 자기 친구들한테 점수 따고 싶어. 덕분에 제 친구들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관계는 깊어져 갔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남자친구는 외아들이었고 아버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죠. 예비 시어머니만 계셨는데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처음 뵀는데도 낯설거나 불편한 기색 없이 진심으로 반가워하시는 게 느껴졌고요. 저를 예뻐해 주신다는 게 말투와 눈빛에서 그대로 전해졌어요. 게다가 너무 따뜻하고 살가운 분이셔서 이런 분과 가족이 된다면 결혼 생활은 순조롭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이쁘다.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을 골라왔나 몰라. 내가 다 기뻐. 결혼하면 난 신경 쓰지 마.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밭 가꾸고 자급자족하며 지낼 거야. 그리고 연금 나오기 때문에 생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너네 둘만 잘 살면 돼. 과찬이세요, 어머님.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둘 서로 의지하고 사이좋게 잘 살게요. 어머님도 내려가시면 꼭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종종 내려가서 밭일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셨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뒤 큰 고민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도 마주하게 됐어요. 제 자산 규모가 아무래도 남자친구보다 더 컸거든요.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연봉도 더 높았고 무엇보다 저는 생활력이 강한 편이라 돈을 함부로 쓰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꾸준히 모으고 불려온 덕분에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게 다 곧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주식과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없던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결혼을 미룰 순 없으니 저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던 차를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차도 필요해서 샀다기보단 한참 열심히 일하던 시절 나도 이런 거 한 번쯤 타보고 싶단 마음에 질렀던 거였어요. 평소에 차를 자주 타는 편도 아니어서 차라리 팔고 결혼 자금을 보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강하게 말리셨어요. 그 차를 판다고? 왜? 그냥 2대 끌고 다녀. 서로 출퇴근하는 곳도 다르잖아. 차는 나도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팔기엔 아깝지. 2대까지는 필요 없어요. 전 어차피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놔두면 괜히 돈만 나가요. 그럼 차라리 내 차를 파는 게 어때? 나도 사실 외제차 한 번쯤 타보고 싶었거든. 내 차 팔고 그 돈을 자기한테 줄게. 우리 둘이 자기 차 같이 쓰면 되잖아. 결혼 자금 모자란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 저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차를 팔려던 거였고 남자친구가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보태겠다고 했으니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락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집을 구하는 단계에 들어서자 남자친구가 다시 저에게 자금을 더 보탤 수 없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시작하자면서요. 우리 처음에 같은 금액을 보태서 월세든 전세든 시작하자고 얘기했잖아. 나 돈 여유 없다고 미리 말했고 그때 동의했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모아둔 돈 많잖아. 그냥 좀 풀어. 그 돈 다 쓰려고 모은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쓰려고 해? 그거 뺄 수 없는 돈이야. 부동산은 지금 팔면 세금이 많이 나가고 주식도 다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화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빚 좋은 괴살구네. 돈 많이 모아놨다고 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벌었대? 그냥 보여주기용이야? 뭐라고? 자기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결국 크게 다투게 됐죠. 한동안 결혼 준비도 올스톱했는데요. 남자친구가 한참 뒤에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결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큰 돈이 나가니까 예민해졌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요. 그 말에 또 풀어지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한 번씩 다툰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국 저희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각자 5천만 원씩 보태서 보증금 1억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경제권을 제가 맡고 싶다고 말했어요. 알뜰하게 살면서 자가로 이사도 가고 아이도 낳고 점차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었거든요. 그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을 잘 모아야 했고 저는 그걸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계산하며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생활비를 아껴 쓰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매달 정해진 용돈을 주면 꼭 초과해서 쓰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챙겨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아예 용돈의 50%를 올려줬어요. 그런데도 모자라다며 또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돈을 어디다가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 돈을 끝도 없이 쓰는 것 같아. 그동안 사고 싶은 것들 좀 사고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그런 건데 좀 많이 쓰게 되었어. 그럼 좀 아껴 써.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야. 난 30만 원으로 쓰고 있어. 알았어. 미안해. 이제부터는 진짜 아껴 쓸게. 진짜야. 아껴서 당신한테 오히려 용돈을 줄게. 두고 봐. 그때는 진심 같았어요. 실제로 다음 달은 지출이 좀 줄어든 듯 보였고
저도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말하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다고. 결국 한 달에 150만 원씩 쓰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이쯤 되니 이 사람이 진짜 아껴 쓸 생각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산기를 꺼내 현실을 설명했어요. 당신 월급이 250이잖아. 근데 당신 용돈만 나가는 게 아니야. 생활비, 공과금, 적금까지 생각하면 우리 가게는 지금도 빠듯해. 이제 용돈은 딱 50만 원으로 정할게. 더 이상은 안 돼. 뭐? 50? 알았어. 일단 50 가지고 생활해 볼게. 단호하게 말했더니 남편은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다음 달에 남편이 50만 원을 가져갔는데 카드값이 25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남편은 자기 월급보다 지출이 더 많았던 거예요. 들어보니 그 카드는 시어머니가 쓰신 거였어요. 남편이 저희 결혼했는데 어머니가 친구들한테 밥 한 번도 안 샀다며 사드리라고 하면서 카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걸로 친구들과 밥도 사 먹고 백화점에서 옷도 사셨대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용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같았어요. 저희는 바로 어머님께 카드를 다시 받아오면서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여유가 없어요. 얼른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그래, 카드 잘 썼다. 근데 말이야, 너 돈 잘 번다면서 왜 그렇게 째째하게 구냐? 네? 제가 연봉 억대 받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집도 없어서 월세 살고 있어요. 돈 모아서 자가 마련하려고 아끼는 거예요. 나 월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2개나 있고 돈 벌어서 친정엄마는 좋은 동네로 이사도 시켜줬다며. 친정오빠한테는 차도 사줬다고. 근데 나랑 우리 아들한테는 왜 이렇게 야박해? 그건 다 제가 미혼일 때 제 힘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 친정의 남편이 해준 건 단 한 푼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께 더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연봉, 네 재산, 네 차 다 좋다면서 왜 그렇게 따져? 우리 아들은 총각 때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어. 용돈도 좀 팍팍 주라. 애가 돈이 없으니까 기가 죽잖아.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간 금세 무너져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살아야죠. 젊을 땐 좀 그렇게 써도 돼. 그게 사는 재미야.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지. 한참 어머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벽이랑 얘기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다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남편이 더 황당해서 물었어요. 여보, 이거 혹시 당신 생각이야? 혹시 당신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해달라고 시킨 거야? 그건 아닌데 나도 솔직히 엄마 말에 공감은 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싶어. 내가 벌어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고 대신 공동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생활비를 각자 반씩 넣기로 했어요. 적금도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각자 자유롭게 쓰는 걸로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약속대로 잘 지키는 듯 했어요. 공동 생활비 통장에 첫 달, 두 번째 달까진 정확하게 반씩 입금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현실 감각이 생겼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 입금 기한이 지나도록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뚝뚝하게 월급을 다 썼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니까 자꾸 돈돈거린다며 같이 살면서 덕보는 게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당신 지금 내 덕 보려고 결혼한 거야? 내가 돈 좀 모아놨다고?
내가 알뜰하니까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쩌냐? 난 부자 아닌데? 당신이 날 단단히 오해했나 보네. 세주고 있는 집 팔고 여유롭게 살면 되잖아. 주식에 있는 돈들 다 빼서 쓰면서 살면 되잖아. 왜 이렇게 아등바등이야? 그건 우리 미래를 위해 모아놓은 거야. 당신한테 지금 막 쓰라고 꺼내줄 돈 아니고. 난 지금도 한 달에 30만 원 쓰면서 아끼고 살아. 돈이 부족하면 당신이 더 벌면 되잖아. 당신 회사는 야근이나 주말 출근하면 수당 나오잖아. 그거 해소라도 벌면 되겠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입을 꾹 다문 채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생활비랑 적금은 정확히 내놔. 이번 달은 내가 메꿀게. 근데 다음 달엔 당신이 이번 달 못까지 2달치 다 내. 그거 못 지키면 다시 내가 돈 관리할 거야. 그땐 용돈도 없을 줄 알아? 그때부터였어요. 남편도 뭔가 느꼈는지 야근도 자처하고 주말에도 일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돈이 부족하면 당연히 더 벌어야죠. 한 집안의 가장이면 가게를 책임질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책임은커녕 쓸궁리만 하고 있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늦었지만 정신을 차려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자기 몫을 하겠다는 태도, 그게 최소한의 출발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턴 돈도 제때 잘 내더라고요. 이제는 돈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어졌고 괜히 책 잡힐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집안일을 하라고 잔소리를 해야 움직이던 사람이 이젠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컴퓨터 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잠을 자더라고요. 자기 물건도 다 그쪽으로 가져다 놓고요. 그렇게 각방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사람이 분명 나아지긴 했는데 어쩐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화도 예전만큼 없어졌고 함께 있어도 묘하게 단절된 기분이라면 아실까요? 문득 혹시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싶어서 대화를 시도해보고 분위기도 바꿔보려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가 자꾸 어색하고 마음이 멀어진 느낌이 가시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날 툭 터놓고 물어봤어요. 아니, 내 스스로가 너무 못나고 그동안 잘못한 게 많고 생각할수록 부끄럽더라고.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말수도 없어지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좋게 봐주라고 합니다. 그랬구나.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 알았어. 나도 노력할게.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야근이 있는 날이면 남편은 종종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출근 시간까지 몇 시간밖에 안 남았다며 그냥 근처 사우나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겠다고 했죠. 그것도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회사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주말에도 회사 간다며 연락이 왔는데 역시나 회사 전화였어요. 자기 휴대폰으로 하면 전화요금 나간다고 일부러 회사 전화를 쓴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속으로 좀 기특했어요. 예전엔 뭐든 쉽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돈 아끼겠다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허튼 곳에 있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니까 안심도 되고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나가 일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노력은 하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한 지 1년쯤 되어가던 즈음이었어요.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고요. 한 해 한 해 익어가는 열매처럼 내면의 성숙함과 기반을 다지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요.
남편은 평소처럼 주말 출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6시쯤 조용히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7시쯤 집을 나섰어요. 그날은 유난히 빨리 나가긴 했지만 일이 많다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주말이었기에 오랜만에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 출근시키고 간단히 집안일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린 뒤 소파에 털썩 누워 TV를 틀어놓고 한숨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와 제 남편을 처음 소개해줬던 바로 그 고향 친구였어요. 결혼 이후 서울과 지방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고 서로의 소식을 듣는 일도 드물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순간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내가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이래. 나야 늘 똑같지 뭐. 근데 넌 잘 지내? 지금 어디야? 남편은 잘 있고? 나 지금 집이야. 왜? 남편은 오늘도 출근했어. 주말 수당 번다고 새벽같이 나갔지. 왜? 우리 셋이 한번 보기라도 할까? 그게 아니라, 너 혹시 이혼했어? 나 지금 대학 친구 결혼식장에 왔는데 옆을에서 결혼식 하거든? 근데 신랑이 네 남편이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바로 전화한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남편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결혼식?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말이 되냐? 아니야. 너네들 내가 소개시켜줬잖아. 내가 네 남편을 몰라보겠어? 나랑도 친한 사이야. 진짜야. 바로 앞에서 보고 있어. 너 혹시 요즘 이상한 낌새 없었어? 진짜로? 정말 그 사람이야? 말도 안 돼. 오늘 아침 일찍 회사 나간다고 나갔다니까?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 우리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너도 한번 와볼래? 내가 주소 찍어 보내줄 테니까 얼른 와. 시간은 좀 남아있으니까 직접 보면 알잖아. 내가 도와줄게. 식장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택시를 타면 20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어요. 시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우선 옷부터 갈아입으려고 옷장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옷은 다 없더라고요. 주변을 살펴보니 서랍장도 욕실 선반도 거실에 두었던 남편의 개인 물건들까지 죄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냥 이 집엔 그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 물건이 없었어요. 그제야 직감했어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거려.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겉옷만 대충 걸치고 핸드백 하나 챙긴 채 헐레벌떡 예식장으로 뛰쳐갔어요.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친구가 말해준 홀을 확인하고 거의 달리다시피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았어요. 바로 제 남편이 신랑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쑥한 턱시도 차림에 환한 얼굴로요. 양가 부모님은 이미 입장을 마쳤고 남편은 하객들을 향해 인사까지 끝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침 신부 입장이 시작되고 있었죠. 예식장 가득히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신부가 천천히 들어오는데 그 순간 남편이 그 신부를 향해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마치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신랑인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마치 누가 짜놓은 악몽 같은 장면이었죠. 하지만 분명했어요.
저 남잔 제 남편이 맞고 지금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는 걸요. 제가 여기 있는데도요. 과감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결혼 무효야. 무효라고. 이건 사기야. 저 남자 제 남편이에요.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식은 멈췄어요. 사람들이 저를 제지하려 들었고 몇몇은 당황해서 웅성거렸어요. 저는 그 틈을 뚫고 가까스로 무대 앞으로 올라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낚아챘어요. 이 남자 제 남편입니다. 2년 전에 저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 남자 아직 이혼도 안 한 본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바로 그 아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당신 설명해봐. 지금 이게 대체 뭐냐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갛게 질린 채 급하게 보안요원에게 저를 끌어내라고 손짓했어요. 제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있는 힘껏 버티며 몸을 비틀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이크도 없이 식장 한복판에서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망상증 환자야! 여긴 왜 온 거야? 여러분, 저 여자 제 전 여자친구입니다. 예전에 헤어졌는데 아직도 저를 못 잊고 이러는 거예요. 전혀 사실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번쩍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분노로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침까지만 해도 같은 집에서 나랑 같이 있었잖아. 회사 간다고 나가놓고선 지금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객들의 술렁임이 점점 더 커졌고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아무도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서로의 말이 틀리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그 순간 제 친구가 예식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대학 친구 예식장 갔다가 바로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 당시 찍은 사진을 찾아서 예식장 스크린에 띄웠어요. 그리고 마이크까지 잡았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제 오랜 친구고 저 남자와도 제가 직접 소개시켜줬습니다. 두 사람 분명히 결혼했고 지금까지 2년 넘게 함께 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그때 결혼식 사진이에요. 지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순간 식장한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신부 쪽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하객들 사이 사람을 한 명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고 했고 저와 제 친구는 그 말을 받아들여 그를 따라 나갔어요. 예식장 뷔페 한쪽, 혼주들만 들어갈 수 있는 조용한 작은 룸이 있었고 저와 제 친구, 남편과 신부, 그리고 시어머니가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신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러는 게 어딨어. 결혼식장에서 이런 망신이 어딨어. 자기야, 나 이 사람 고소할 거야. 이 여자 누구냐고. 지금 이게 뭐야. 신부는 펑펑 울며 남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울음과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됐고, 당신이 직접 말해. 나도 지금 고소할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치거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솔직히 말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상상조차 못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당신이랑 나는 혼인신고 안 했잖아. 그럼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좋아, 이참에 확실히 하자. 나 이쪽하고는 1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
이제는 정리하고 싶어. 사람들 앞에서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서 말할게. 우리 헤어지자. 진심이야. 나는 너랑 끝내고 싶어. 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헤어지자는 말을 어제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꼴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인간의 구린 뒷모습을, 거짓말을, 그리고 뒤통수를 얼마나 크게 맞았는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순 없었죠.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정도가 있지.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일단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 사기극에 그녀도 한패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지요. 이 남자 가정 있는 남자인 거 알고 있었어요? 혹시 알고도 결혼 진행한 거예요? 말이 돼요? 몰랐죠. 그랬으면 제가 결혼했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근데 진짜 결혼한 거 맞아요? 아까 자기가 헤어진 전 여친이라며. 뭐가 진짜야? 뭐가 맞는 거예요? 점점 궁지에 몰리자 남편은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들었어요. 그것도 막말과 손찌검이 섞인 태도로요. 저는 아직 확인할 것도 있고 할 말도 남아있어서 끝까지 버텼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제 팔을 억지로 잡아 끌며 문 쪽으로 밀었고 그 와중에 중심을 잃은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제 친구가 말리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그 상태로 저를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식장 복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을 지나며 저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결혼식장에서 개 끌려 나가듯 끌려 나왔어요. 정말 그 순간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고 치욕적인 일을 겪고 나니 이대로는 절대 못 끝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의 그 모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을 꾸며요? 제가 죽었나요? 저랑 헤어졌나요? 제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다른 사람과 또 결혼을 해요? 정말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단순한 외도도 아니고 또 다른 결혼이라뇨.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친구와 통화하면서도 제가 한풀이를 했어요. 그동안 무슨 징조라도 있었으면 차근히 이별을 준비했을 텐데 뜬금없이 남편의 결혼을 하니 나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 나도 그 인간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 사람 소개시켜줘서 미안한 마음도 들어. 그런데 너 잘 생각해? 당황스럽다고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야.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혼내줘. 그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알았지? 누가 법으로 혼인신고 안 했다고 그냥 헤어질 수 있대요? 아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였고요. 저도 그 관계를 믿고 살아왔어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우리는 명백히 사실혼 부부였고 그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 인간은 그날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회사에 전화해보니 회사는 나았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대응할 차례예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먼저 변호사한테 그 인간과 제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했어요. 같은 주소지로 된 등본과 2년간 함께 찍은 사진들, 공과금과 생활비를 공동 부담한 계좌 내역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도 받았고 결혼식을 올린 사실도 사진과 영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어요. 사실혼 관계였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헤어지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엔 상간자, 즉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보기 때문이에요. 또 함께 살면서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셨다면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 자금도 각자 5천만 원씩 보탰고 생활비도 공동 통장에서 나눠 냈고요. 재산이라고 해봤자 각자 벌어 각자 관리했던 구조라 딱히 얽힌 건 없었어요. 정리해야 할 건 결국 월세집 한 채 정도인데요. 그나마도 제 명의였고 남편은 그 안에 들어온 입장이었으니 법적으론 크게 복잡하지 않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소장을 보내자 그제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당히 당황한 목소리였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제야 그 인간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어나 보자. 조강지쳐 놔두고 왜 또 결혼을 한 거야? 미쳤어? 내가 싫어졌으면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이건 나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예의가 아니잖아. 그래, 순서가 잘못된 건 인정해. 그래서 날 고소한 거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너는 결혼 생활에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해? 넌 날 계속 옥죄고 다그쳤잖아. 난 너랑 결혼하면 좀 더 여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너 모아놓은 것도 많고 돈도 잘 아끼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나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일부러 안 했어.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너랑 살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그런 거 아니면 너랑 왜 결혼하냐? 너를 누가 좋아해? 그 사람 말로는 저랑 결혼할 때 나름 기대를 많이 했대요. 그 기대라는 게 결국 제 돈이었던 거죠. 결혼하면 제 재산을 같이 쓰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답니다. 그래서 초반엔 정말 열심히 안 살았던 거고요. 그 유명한 열심히 용돈 쓰기도 다 그 연장선상이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제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고 무조건 퍼주는 스타일도 아니었으니 자기 입장에선 그게 답답하게 느껴졌대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뭐라도 얻을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 답답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다른 사람을 찾게 됐단 겁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맞선을 주선했다고 해요. 상대 여자는 남편보다 5살 많은 사업가래요. 사업도 잘 되고 남편을 정말 좋아해주고 아낌없이 지원해준다네요. 이제는 그 여자랑 살고 싶대요.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야근이니 주말 출근이니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바람 피러 갔던 거였고? 회사에 간 건 맞아. 수당 받으려면 회사에 출근 도장은 찍어야 하거든. 그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가거나 만나고 와서 가거나 그랬던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회사 전화로 전화를 할 수 있었지. 그 말이 더 역겨웠어요. 전화 한 통조차 속이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회사에 있다는 사실로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자기는 이만큼 절약하는 남편이니 안심하라고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돈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를 돈으로 받고 돈 때문에 접근했고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제 돈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 순간부터 애정이고 뭐고 다 내려놨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 자기한테 모든 아낌없이 퍼주고 사랑도 표현해주니까 제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렇게 혼자 이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마음 정리하고 결혼식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든 이혼하자고 하든 아무 미련도 없는 태도였어요. 헤어지는 건 자기도 찬성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도 봐주는 것 없이 고소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일단 혼인 사기로 형사고소 들어갈 거고 그 여자한텐 상간자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같이 모았던 재산이나 생활비 내역, 그동안 공동으로 지출한 기록들 다 정리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넣을 거야. 끝까지 가자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할 준비 돼 있어. 넌 지금부터 하나하나 책임져야 돼. 아, 알았어. 그렇게 해.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어. 그 여자가 다 내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만큼 해. 정말 끝까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돈 많은 늙은 여우를 잡아왔는지 그 여자 만나는 게 아주 무슨 벼슬이라도 딴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감정으로 덤벼봤자 남는 건 상처뿐이니까. 이제는 그 인간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겠다고요. 그런데요, 그 인간 얘기를 듣다 보니 시어머니가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버젓이 자기 아들과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며 맞선을 주선한 게 말이 돼요? 모르면 몰랐지. 이건 시어머니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문의했어요. 시어머니가 더 괘씸해요. 돈 안 푸는 며느리 필요 없어지니까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새로운 여자 찾아주는 게 말이 돼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도 처벌할 수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서 제3자가 고의적으로 관계를 파탄내는 데 기여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증거만 있다면요. 다행히 남편의 자백 내용과 문자 기록 일부가 증거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정식으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법적 절차를 밟아 남편, 상간녀, 시어머니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저에게 책임을 지게 했어요. 하지만 셋 다 눈 하나 깜짝 안 했지만요. 그게 제일 열받았어요. 그래도 그런 감정 표현은 하지 않고 저 혼자 삭히고 있었죠. 모든 처벌과 합의 절차가 다 끝난 뒤 저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깨끗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황당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모든 게 다 정리되고 한 달이 지났을까요? 전 남편이 저한테 다시 돌아오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결혼식도 전부 가짜였어. 내가 사실 재혼이라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당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오면 소문이 이상하게 날까봐 엄마만 빼고 하객은 전부 알바했었던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여자도 똑같았어. 그 여자의 하객도 가족도 전부 알바였어. 그걸 그 여자 메일 보다가 계약서 발견하고 알았어. 진짜 소름이더라. 뭐라고? 하객이 다 알바였다고? 그 여자도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랬던 거지? 사업하는 게 다 뻥이었거든. 그 여자가 운영한다던 회사. 내가 홈페이지까지 가서 다 확인했었는데 알고 보니 동명이인의 사업체였어. 아예 관계도 없는데 그냥 명함 파고 대표인 척 했던 거야. 다 완전히 속았어. 돈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빚만 억 단위로 있어. 그동안 나한테 퍼부은 돈은 다 빚내서 했던 거고 심지어 신용불량자야. 이게 말이 돼? 그 말을 듣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토록 꿈꿨던 여유로운 인생이 결국 사기극이었다뇨.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를 버리고 가서 하객 알바, 가짜 명함, 가짜 사업, 빚더미 위에 앉은 여자랑 살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예전에 술집에서 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류 인생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순진하고 착한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려 했던 거래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맞선 볼 때 뭘 했는지 아세요? 있는 집 딸, 돈 많은 여자가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떠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처음에 컨셉이 있는 집 딸이었는데
이 인간 만나고 나서 더 있는 척을 했대요. 의류 사업한다, 월 수천 번다, 그렇게요. 그런데요, 막상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아보니깐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그 인간이 알게 된 거죠. 까딱 잘못하면 남의 빚까지 같이 떠안게 생겼고, 그제서야 이 인간이 정신을 차렸는지 검소하고 알뜰하던 제가 자꾸 떠올랐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요. 나를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당신뿐이었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미쳤니? 내가 버린 쓰레기 다시 주워오게?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하고 꺼져. 다신 전화도 하지 마. 그 인간은 결국 저에게 마음의 상처와 위자료만 던져주고 끝났어요. 저에겐 두 번째 남자이자 마지막 쓰레기였고요. 도대체 제가 만나는 남자들은 왜 다 똑같을까요? 하나같이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저는 제대로 된 대우조차 못 받는 것 같아요. 남자랑 제가 안 맞는 건가? 제 팔자엔 좋은 남자란 없는 건가? 아예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집도 가보고 선배들한테 조언도 듣고요. 정말 이젠 남자란 존재 자체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어요. 30 넘은 나이에 지금껏 연애 2번밖에 안 해봤는데 어떻게 둘 다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는지 진심으로 너무 힘들었고 이젠 남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정도예요. 마음이 다쳐서 친정에 가서 쉬다 왔는데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놈 많아. 너 아직 젊고 재혼도 충분히 가능해. 호적엔 결혼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더 수월할 거야. 남자한테 질렸다고 해도 계속 좋은 사람 만나봐. 분노가 네 마음을 다치게 할까 봐 그래. 옆에 오빠도 있었는데요. 평소엔 흔한 남매들처럼 티격태격도 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늘 제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런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사람으로 꼭 갚으려고 하지 마. 혼자 살아도 괜찮아. 꼭 누구랑 살아야 인생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충분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지쳐있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래, 이런 일 겪어보니까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 그냥 혼자 있어 볼래.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하면서 그러다 보면 치유가 될 것 같아. 저희 오빠도 혼자예요. 아빠는 같고 엄마가 다른 이복남매지만 사이만큼은 누구보다 가까워요. 다른 남매들과는 다른 묘하게 끈끈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 거리감이 저희만의 정서 같달까요? 그날 오빠가 해준 말이 참 따뜻하게 마음에 닿더라고요. 괜찮다고 혼자 사는 것도 참 멋진 일이라고 해준 그 한마디가 그날따라 유난히 든든한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에 다니고 하고 싶던 취미도 즐기고 주식이랑 부동산 공부도 꾸준히 이어가며요. 남자에 대한 생각은 한동안 접어두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제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회사 대표님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지고요. 책임감도 강하고요. 직원들 하나하나를 그냥 직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보는 분이에요. 예전에 회사 직원 한 분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하러 가겠다고 했거든요. 집안 사정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고 아버지와 그 직원분 두 분만 사는 가정이라 그분이 벌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지경이었어요. 그 사정 저희 회사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요.
대표님이 사정을 딱하게 들으시고 아무 말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게다가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지 않아도 되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병간호도 하고 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치료비가 대표님 여윳돈이 아니었어요. 대표님도 따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거였더라고요. 그 사실을 직원이 알면 부담스러울까봐 저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때 대표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부터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진심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그런 대표님과 제가 매일같이 한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제가 기분이 조금만 안 좋아도 금세 알아채시고 조용히 다가와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전남편과 있었던 일들, 결혼 생활 동안 겪은 상처와 배신까지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던 대표님은 어느 날 불쑥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저랑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제가 너무 도둑 같잖아요. 그래서 내내 말도 못하고 마음만 품고 있었어요. 지금 혼자라면 우리 서로 알 만큼 알았고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믿어요. 결혼할래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저는 당황해서 웃으며 되물었죠. 네? 대표님, 저를 좋아하세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갑자기 결혼이라뇨? 사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결혼이요? 그렇게 저희 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 역시 대표님의 사람 됨됨이는 물론이고 회계팀장으로서 회사 사정까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사가 한참 어려웠을 때 대표님은 자기 개인 돈을 끌어다 회사를 살렸고 그 과정에서 저도 대표님 통장과 빚 상황까지 전부 들여다보게 됐어요. 아예 숨기는 게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매일 함께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믿음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늘 저보다 형편이 어려웠고 그걸 감추려 하거나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저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으로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뼈저리게 겪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보다 훨씬 여유로운 사람, 저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상처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처음으로 편안해졌어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설레기보다 안도감이 먼저 든 건 처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다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였죠. 지금은 결혼한 지 벌써 10년 차예요. 아이도 낳았고 평범하지만 단단하게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남자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사람답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누구에게 기대려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관계. 돈으로 흔들지 않고 말로 상처 주지 않고 책임감 있게 옆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서야 마음 깊이 알게 됐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이도 다쳤고 울었고 부서질 뻔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오니 이제는 제 삶이 참 고맙고 또 자랑스러워요. 처음부터 단단했던 건 아니지만 그 단단함을 스스로 만들며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요. 지금 제 곁에 있는 가족과 그리고 제 자신에게 조금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든 만남에 교훈은 있지만 똥은 애초에 거르는 게 맞아요.
나 좋다, 잘해주겠다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은 내면과 태도를 보세요. 진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